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적이 있으신가요? 제 가족 이야기도 그런 뜻밖의 반전으로 시작됐어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하던 저희 엄마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하자 마침내 참았던 말을 터뜨리던 순간 그동안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어요. 예상치 못한 갈등 속에서 엄마가 보여준 통쾌한 한 방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여러 감정이 후련하게 풀렸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저와 엄마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궁금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도 함께 이 놀라운 인생 반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정말 쉼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셨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지금도 엄마는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워준 엄마에게 항상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죠. 엄마는 제가 대리를 달았을 무렵 식당 일을 관둔 뒤 파출부 일을 시작했는데 한 젊은 사업가 집에서 시작하셨어요. 그 집이 꽤 잘 사는 집이라고 하길래 솔직히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엄마가 괜히 너무 힘들고 까다로운 집에서 일하시는 건 아닐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그 집에서 꽤 잘 대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마음을 조금 놓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엄마가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벌써 집에 오셨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걱정이 돼서 슬슬 초조해지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걸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가 오늘은 주인 남자가 부탁한 일이 좀 있어서 늦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심이 되면서도 약간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도 그날은 엄마를 직접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앞으로 퇴근 시간이 좀 늦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만큼 늦진 않겠지만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일이 끝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수당은 두둑이 챙겨주니 좋다고 하셨죠. 엄마가 조금 더 늦게 퇴근하게 되면서 저랑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엄마를 데리러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 날이 계속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집 주인 남자를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꽤 괜찮았어요. 예의 바르고 깔끔하고 왠지 모르게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을 할 만큼 능력도 있어 보이는 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는데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도 편하게 하게 됐고요. 가끔 가벼운 대화도 나누게 됐어요. 어느 날은 엄마를 데리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평소보다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오는 걸 보고 저도 순간 의아했어요. 어라, 뭐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이 시간에 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정도는 괜찮죠. 엄마 데리러 오는 길이니까요. 그래도 매번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겠어요? 저도 오늘은 누군가랑 같이 먹고 싶어서요. 저녁엔 늘 항상 혼자 먹다 보니 가끔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며 먹고 싶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사실 그 집 주인 남자와 식사를 한다는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도 했고 또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망설였어요. 속으로는 거절해야 하나? 그런데 엄마가 그 집에서 일하고 계신데 예의상 그러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결국 예의상 거절하기도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편하게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도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태도도 진지하고 그 덕분에 저도 마음이 풀렸어요. 또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상하다. 왜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꼈을까? 대체 뭐가 다른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엄마를 다시 데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마침 엄마랑 함께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전날 저녁 식사를 했으니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 멈추더니 말을 거는 겁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연락처요? 네, 가끔씩 종종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부담되실까요? 순간 살짝 당황했어요. 속으로 뭐지? 왜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지? 하면서 당황했죠. 그런데도 옆에 엄마가 지켜보는 상황이라 더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 남자에게 인간적인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 번호를 건넸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의외로 공통점이 많고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참, 이 사람하고는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몇 시간 동안 통화를 할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더라고요. 아,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설렘이 들었죠. 우리는 종종 데이트도 즐겼어요.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이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매력적인 외모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대화하는 모습이나 작은 부분에서 배려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우리는 여러 번의 만남 끝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사귀기로 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남자였어요. 사실 처음엔 그런 감정이 아니었는데 만나다 보니 정말로 저한테 잘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일이 바빠서 연락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 제 사소한 푸념에도 언제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직장에서 정말 힘든 날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너무 회사 일이 힘들다고 푸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갑자기 그 사람이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목소리도 곧 울 것 같은 게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 그냥 얘기만 듣고 있긴 그래서 잠깐이라도 보러 왔어. 싫으면 그냥 갈게. 싫기는 무슨. 오히려 여기까지 와줬다니 감동이지. 근데 자기도 어제 야근하고 내일은 아침 일찍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7시 비행기라며. 피곤할 텐데 여기까지 온 거야? 어떡해. 너무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연인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자친구는 항상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순간에 묵묵히 제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정말 고맙고 또 좋았어요. 우리가 사귄 지도 어느새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둘 다 나이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뵐까? 결혼 얘기도 나왔으니까 인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러자. 자기는 우리 엄마 많이 봤지만 나는 한 번도 못 뵀으니. 갑자기 만날 생각하니 긴장되네. 뭐 어때? 언젠가는 뵐 사이잖아. 자기는 워낙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라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조만간 자기 부모님과 만날 자리를 준비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가족과도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었죠. 처음 뵙는 자리라 신경이 많이 쓰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비 남편이 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도중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떠봤죠. 우리 부모님이랑 만나는 자리 준비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려줘. 부모님이 좀 바쁘셔서 내가 약속 잡히면 이야기해줄게. 그래, 가능하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조금 더 기다려줘. 약속 잡히면 바로 알려줄게. 예비 남편은 뭔가 불편하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기분 탓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기다리는 게 지치기도 하고 솔직히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결국 예비 남편과 호텔 카페에서 빙수 디저트를 먹으러 간 날 제대로 답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꺼내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득 카페 입구 쪽에서 어떤 여자가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갑자기 예비 남편에게 가방을 휘두르는 거예요. 어머, 미쳤나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손자리에 나오기 싫어도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가버리면 제가 뭐가 돼요? 부모님까지 계셨는데 그렇게 모욕을 줘도 되는 거냐고.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짜리요? 아, 이 사람이 혹시 여자친구인가 보지? 여보세요. 당신 남자친구가 여친 있음에도 선짜리에 나간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으니 못 만난다 하면서 나한테 망신을 줬어요. 당신 진짜 뭐하는 놈인데? 애인 있으면서 거기서 나간 거 뭐냐고. 여자는 씩씩대더니 길거리에서라도 마주치지 말자고 소리 지르더니 가버렸어요. 저는 여자가 사라지자 예비 남편을 보며 따져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선짜리라니? 나랑 만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줘. 바람핀 건 절대 아니야. 부모님한테 내가 너랑 사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호구조사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집안이랑 직업이 나랑 안 맞는다면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고는 선짜리를 권하신 거야. 아, 그래서 선짜리에 억지로 나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부모님이 강요했든 뭐든 당신 의지로 나간 거잖아. 내 말 틀렸어? 자기야, 제발 내 말 끝까지 들어줘. 난 결코 내 의지로 나가지 않았고 처음엔 거절했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속임수를 쓴 거야.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 여자를 소개해 주는 자리였던 거야. 그렇지만 저 여자랑 어떤 썸씽이 있었던 거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저 여자랑 저 여자 부모님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박차고 나왔어. 그럼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집안에서 반대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네 말 신뢰가 안 가. 결혼하자는 네 말은 진심인 거 맞아? 정말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차마 말 못했어. 그리고 집안에서 모두 반대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는 반대하시지 않지만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셔서 그래.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착잡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양가 집안의 지지를 받고 시작해도 결혼 준비하다가 파토나기도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비 남편이랑 결혼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첫 시작부터 험한 길이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비 시댁 문제도 큰 걱정거리였지만 제 걱정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주말마다 일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파출부 일도 나가고 바쁘신 분인데 일 하나를 더 늘리셨다니까 제가 걱정이 됐죠. 엄마는 매일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들어오셨거든요. 엄마, 왜 주말까지 일 나가세요? 쉬는 날도 있으셔야죠. 지금 버는 것만으로도 생활하시는 건 충분하잖아요. 엄마가 정 힘드시면 제가 좀 보태드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돈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쉬면 뭐하나 싶어서 그래. 놀아서 뭐해. 애초에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하지.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은 차라리 일하는 게 재밌더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엄마, 걱정하는 딸 마음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고, 알았어. 어차피 지금 일하는 곳은 이번 달까지만 일하면 돼. 그 뒤론 네 말 듣고 주말엔 좀 쉴게. 저는 당장이라도 안 나가셨음 했지만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만둘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나 싶더라니 결국 엄마가 주말 밤에 몸살이나 파출부 일을 하루 쉬셨어요. 하루 누워 계시는 엄마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다음 날도 피곤하신지 몸이 무거워 보이셨는데 그 와중에 또 일을 나가시는 겁니다. 엄마, 어차피 오늘은 정호 시내 가는 거니까 그냥 쉬어. 지금 안색도 안 좋아 보여. 예비 장모가 아파서 못 나온다는데 이해 못 해줄 사람도 아니니까 내가 연락할게. 아이고,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거야. 내가 예비 장모라고 일 마음대로 빠지고 그러면 되나?
엄마는 그렇게 몸살이 나고도 또 일을 나갔습니다. 그 주 주말에 또 일을 나갔죠.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어서 답답한 마음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나마 곧 관둔다고 하니 다행이긴 했지만 왜 그렇게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주말에 일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결국 그 이유를 예비 시어머니를 뵙는 자리에서 알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이 드디어 예비 시부모님과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가벼운 만남이라 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인사만 나누면 된다고 부담 가지지 말라고요. 근데 예비 시모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 자리의 분위기도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모시고 가는 자리라 양가 부모님 모시고 하는 식사 자리였죠. 이 정도면 상견례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엄마는 평소 키우시던 식물도 준비해서 가셨어요. 저희 엄마 취미가 식물 키우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키우던 것들 중 특별히 아끼고 정성껏 키운 걸 가지고 가셨죠. 식사 자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예비 시부님께서는 처음 뵙는 건데도 아주 인자하게 대해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화분을 내미니 이런 귀한 걸 준비해 오셨냐면서 황당하던 얼굴로 웃으시면서 받으셨는데요. 그때 예비 시부님의 미소에 제 마음이 살짝 풀리더라고요. 반면에 옆에 계시던 예비 시모는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 한마디도 없이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색한 그 분위기에 저도 괜히 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드리자마자 예비 시모님 표정이 갑자기 확 변하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순간 내가 뭔 실수를 했나 싶었죠.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데 예비 시모님이 충격적인 언사를 보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진짜 무서운 인간들이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지?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도둑년 모녀가 남의 집 음식 처먹는 것도 모자라 남의 집 아들도 날강도처럼 훔쳐가려고 하네. 이 절도범 가족아. 날강도? 도둑년? 험한 언사에도 저는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어안벙벙했어요. 그 와중에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설마 진짜 뭔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우리 엄마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니, 어머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절도라뇨. 장모님 그럴 분 아니세요. 말도 마라. 내가 너네 집 가서 뭘 봤는지 알아? 좋은 전복이 들어와서 너 주려고 그날 너희 집에 갔었어. 근데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나 저 도둑년이 비싼 캐비어를 부엌에서 한 숟가락 떠먹고 있는 거 아니겠니? 무슨 거지처럼 걸신 들린 듯이 처먹고 있더라. 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방에서 마음대로 드셔도 된다고 장모님께 말씀드렸었어요. 전 장모님이 캐비어 드셨어도 괜찮아요. 얘가 미쳤나? 그 캐비어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1g에 20만 원짜리야. 그리고 그 캐비어도 내가 너 먹으라고 준 거지 거지들 먹으라고 준 거 아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저 인간한테 장무장무거려? 엄마, 그 캐비어 비싸긴 하지만 1g에 20만 원이라뇨.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정도 아니잖아요. 어머머머, 그럼 넌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거니? 그럼 어머니, 한번 그 제품 캐비어 가격 얼마인지 검색해 볼까요? 예비 남편이 강하게 나오자 예비 시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 몰래 장모님을 혼내신 거예요? 멀쩡한 사람 도둑으로 몰고? 엄마,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장모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신 건 아니죠? 돈은 안 받았어. 대신 그 돈 갚으라고 우리 집 와서 주말마다 청소하는 조건으로 퉁쳤다. 예비 시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어요. 저는 화도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주말마다 그렇게 일하고 다녔구나.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몸살까지 났을까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비싼 캐비어를 먹었다고 해도 저럴 일인가 싶었어요.
엄마,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캐비어 한 숟갈 좀 먹었다고 왜 우리 장모님께서 왜 엄마 집 청소까지 하러 다녀야 하나요? 이제 다신 우리 장모님께 청소하러 오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우리 집 아들 아니고 남의 집 아들인 줄 알겠다. 비싼 캐비어 도둑 맞은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예비 시모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참다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서 벌떡 일어나서 따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예약한 코스 요리가 들어왔어요.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세팅하는 동안 사람이 있으니까 화내기 뭐해서 속으로 삭히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는 일단 음식도 나왔으니 먹으면서 오해를 풀든 뭐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음식은 당연히 손도 못 대시고 속이 불편하다며 물만 드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쓰러워 보이셔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차라리 스프라도 한 입 드셔보시라며 숟가락을 쥐어드렸어요. 아휴, 꼴 보기 싫으니까 먹지 마. 도둑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우리 집 돈을 쓰려고 해? 이 코스 요리 우리 아들이 산 건데. 당신은 한 숟갈도 먹지 마. 아예 입도 대지 말라고 했지. 네, 알았어요. 그냥 물만 마실게요. 엄마, 뭘 알았다고 하고 있어요. 어머님, 보자니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그리고 당신 물잔도 내려놔. 한 모금이라도 마실 생각했다간 봐. 여기 손님들한테 내주는 생수도 비싼 브랜드라고. 그런 걸 먹기엔 도둑년 집안은 격이 안 맞아. 너도 당장 내려놔. 너네 모녀는 먹을 자격 없어. 네, 걱정 마세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을랍니다. 안 먹을 테니까 어머님이나 실컷 드세요. 그런데 무급으로 우리 엄마 부려먹은 거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 캐비어 값 빼고 우리 엄마가 일한 비용 정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예요. 꼭 받을 거니까 돈 준비해 놓으세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비 시모에게 다다다 쏘아붙였어요. 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예비 시모는 제 말을 듣고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잔에 든 물을 갑자기 제 쪽으로 확 뿌렸어요. 다행히 저는 몸을 빠르게 피해서 맞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하디순한 우리 엄마조차 이딴 무개념 짓은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는지 물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래요. 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당신이나 이 비싼 물 혼자 많이 쳐드시길 바라요. 뭐 쳐드셔? 잠깐만, 당신 뭐 하는 거야? 엄마는 물을 예비 시모에게 확 뿌리셨어요. 예비 시모의 공들인 머리는 순식간에 엉망이 됐죠. 저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꼴 좋다고 생각하며 엄마 손을 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밖으로 나와 엄마 얼굴을 보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숨을 고르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왜 대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안 하셨냐고요. 그러더니 엄마는 제 눈을 피하면서도 담담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엄마는 그냥 딸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러셨다고 하셨어요. 분명 말하면 그 캐비어 값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할 텐데 딸이 자기 잘못 때문에 돈 쓰는 게 싫대요. 그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올라왔어요. 다음 날 예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군 것에 대해 너무 명목이 없다고 예비 남편은 물론이고 예비 시부도 사과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예비 시모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지만요. 예비 남편의 사과에도 제 마음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결혼해서 저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예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앞으로의 관계가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이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날 예비 남편에게 솔직하게 제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결혼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진 않아. 이러지 마. 내가 더 잘 챙기고 상황을 풀어보겠다고 약속할게.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줘. 미안. 난 이 일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결국 우리는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예비 남편은 너무 불안했는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혹시 제가 마음이 돌아설까봐 계속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저는 당분간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그의 연락을 전부 무시했어요.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주말에 엄마가 예비 남편을 데려와 깜짝 놀랐어요. 예비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한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는지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를 보니 저도 모르게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잠깐 연락을 끊고 지낸 사이에 그가 이렇게나 지쳐 보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셋이 거실에 앉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예, 그렇게 냉정하게만 굴 건 아니지 않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찾아왔는데 한 번쯤 얘기를 들어볼 순 없겠니?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풀어가야 하는 거잖니. 무조건 시간 갖자고 하면 상대방은 피말리지. 그날 저희 셋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저는 예비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지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날 예비 남편을 안심시키고 보낸 후 저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둘 사이가 평화로워진 지 며칠도 안 돼서 또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밤중에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깼어요. 누가 왔나 싶어 모니터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비 시모더라고요. 이 미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황당했지만 우리 엄마는 더 충격을 받으셨죠. 문을 열자마자 예비 시모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며 들어오셨습니다. 이 망할 것들, 벼랑에 떨어져도 시원찮을 것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저희 욕인가요? 이럴 거면 그냥 가주세요. 내 아들이 다시 너랑 만난다고 해서 우리 집이 엉망이 됐어. 아들이 너 만나는 거 방해하면 나랑 인연 끊는다고 했어. 도둑질도 모자라서 여시집까지 하는구나. 대체 뭐라고 이간질을 시켰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에 불복하고 저랑 다시 만나겠다고 선언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이 자기를 보지 않겠다고까지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예비 시모 보고 대체 어떻게 우리 집은 알고 오셨냐고 하니까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희한테 사죄하고 싶다며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어 예비 남편에게 주소를 받아두셨는데요. 그 주소 적어놓은 쪽지 보고 예비 시모가 우리가 사는 곳을 찾아온 거죠.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우리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드린 작은 화분을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던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일단 싸구려 식물 필요 없으니까 레스토랑 식사 비용이나 돌려놔. 여보세요. 당신이 나랑 딸한테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지 말라고 해서 먹지도 않았는데 뭘 내놔요? 이 여편네가 미쳤나? 너희가 직접 먹진 않았어도 너희 때문에 우리 식구수 맞춰서 코스 요리 시켰으니 그 값은 내야 할 거 아니냐고. 염치도 없어서 싸구려 식물이나 던져주고 남의 자식 꼬드기기나 하고 아주 기가 막혀. 열받은 제가 확 그냥 소금 뿌리고 쫓아낼까 보다 마음먹은 찰나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어요. 이 밤중에 또 누가 찾아왔나 싶었는데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시부로부터 예비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였죠. 예비 남편은 오자마자 바로 예비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뻔뻔한 예비 시모는 계속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창피하지도 않아? 이 밤중까지 찾아와서 난리 피우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뭐가 부끄러워. 내가 내 자식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내 자식이 마녀 같은 것에 홀려가지고 지 부모도 못 알아보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는 게 부모니? 그리고 전현들한테 쓴 이 돈도 받아낼 거야. 예비 시모가 어린애처럼 발을 동동거리며 억지를 부리자 엄마는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갑자기 가방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드릴게요. 그깟 식사 비용 주면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대신 돈만 가져가는 거 말고 이것도 챙겨가요. 엄마, 저번부터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뭘 또 저런 억지 요구를 들어주고 있냐고. 넌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 엄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서류 한 장을 예비 시어머니 앞에 툭 던지셨어요. 예비 남편은 그 서류 한 장을 들더니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을 확인한 예비 남편이 한 줄씩 읽어나가면서 그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예비 시모도 예비 남편한테 그 종이를 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다 읽은 순간 눈이 동그래져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엄마를 쳐다보시더니 소리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당신이 왜 우리 아들 동업자였냐고? 동업자는 무슨요? 이제는 다 질려서 당신 아들이랑 같이 사업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알고 보니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우리 엄마와 예비 남편의 사업 계약서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날 예비 남편과 다시 재회하게 되었던 거 기억하죠? 사실 제가 마음을 다시 먹게 된 건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는 예비 남편하고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서프라이즈로 저한테 알려줄 생각이었는데 하필 예비 시모 폐악질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거죠. 엄마는 제가 예비 남편을 안 만나겠다고 하면 이 사업도 접겠다며 아무리 요즘 세상이 개방적이니 뭐니 해도 전 여친 엄마랑 사업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그랬어요. 엄마가 예비 남편과 하려던 사업은 흔치 않은 희귀식물을 키우고 분양하는 일이었어요. 희귀식물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고 잘 자라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인데 예비 남편이 이 일에 엄마의 도움이 절실했었다고 하더군요. 예비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사실 그가 하는 일이 바로 식물 관련 사업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본격적으로 관심 갖게 된 것도 바로 식물 때문이었죠. 앞부분에 저희 엄마가 하는 일이 늘어나서 퇴근 시간 늦어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우리 엄마가 예비 남편 식물을 돌봐주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집안일을 하면서 식물에 물도 주던 엄마가 어느 날 그 식물을 살려낸 거예요. 그 모습을 예비 남편이 우연히 보고는 꽤나 인상 깊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식물 관리에 정말 소질이 많으시네요. 혹시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식물들 관리까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런 걸 잘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난 그냥 보니까 죽어가길래 손 좀 본 것뿐인데. 아니요, 어머님 정말 식물 돌보는데 재능이 있으세요. 제가 수당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퇴근 시간 좀 늦어도 괜찮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시작된 게 식물관리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엄마의 눈부신 재능을 본 예비 남편이 사업을 제안한 것이죠. 희귀식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했던 예비 남편에게 우리 엄마의 경험과 관리 능력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예비 남편과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거죠. 희귀식물이라는 게 워낙 돈이 되니까 비싼 건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렇게 희귀식물을 키울 농장까지 알아보고 사업 계획도 다 잡아둔 상태였죠.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도 예비 남편이 나랑 헤어지면 사업을 접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을 듣는데 순간 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엄마는 식물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간 평생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이라 이번만큼은 엄마가 좋아하는 일로 사업을 하시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시길 바라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정말 사업을 못하게 될까봐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저랑 예비 남편이랑 다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괜히 사업 얘기를 꺼내시며 압박을 주신 거였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다시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고 해도 마음 한편에 걸리는 게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셨던 것도 그렇고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는 확실하게 말해뒀어요. 내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또 괴롭힘 당할 생각은 없으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잘해야 돼. 언제나 내 편 들어줘야 해. 당연하지.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도 확실히 말할게. 예비 남편도 저한테 확답을 주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며칠 뒤 시댁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시 저랑 만나기로 했다고 선언했대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붙었는데 예비 남편이 점점 흥분하다 보니 엄마가 계속 반대하시면 차라리 엄마를 포기하겠다고 안 보겠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예비 남편이 시댁을 박차고 나왔다고 해요. 충격을 받은 예비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잠도 안 온다면서 씩씩대다가 그 밤중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간신히 제가 예비 남편이랑 우리 엄마 사업을 이어붙여놨건만 기어이 예비 시모가 또 이사단을 낸 거죠. 예비 남편은 얼굴이 시뻘게 져서 예비 시모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마냥 엄청 큰 소리로 화냈어요. 엄마, 장모님이 사업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왜 이렇게 사사건건 내 일에 회방을 놓는 거예요? 나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했냐고요. 망하는 게 무서운 애가 파출부 따위랑 사업을 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니? 파출 보면 어때서요? 식물만 잘 관리하면 됐죠. 근데 엄마가 다 망쳐놔 버렸네. 나도 이제 못 참겠어. 엄마, 내가 지금까지 사업 준비하느라 쓴 돈 엄마가 다 물어내세요. 희귀식물 재배하는 거 조성하려고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세요? 온도 맞추는 기계부터 해서 들어간 돈만 억대가 넘어요.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다고? 정말 그렇게까지 들어간 거야? 예비 시모는 경악한 얼굴로 예비 남편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본인도 상상도 못한 금액이 오가니까 순간 말문이 막힌 표정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예비 남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요, 어머니. 그 정도로 많이 들죠. 그런 희귀식물들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장모님이 가져온 식물 얼만지나 알아요? 엄마가 내놓으라는 레스토랑 식사 비용보다 비싸다고요. 엄마 진짜 사업 비용 어쩔 거예요. 그 정도면 저도 엄청 타격이 큰 돈이라고요. 예비 남편의 말에 예비 시모의 얼굴이 점점 새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소에 보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비 시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굳어버리셨죠. 그렇게 몇 분을 그렇게 서 있더니 그 짧은 시간 동안 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건지 예비 시모가 태도를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한테 고개를 숙이더니 사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동안 너무 예의 없는 짓을 했죠. 어미 입장에서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우리 아들 사업 그냥 그거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됐어요. 이제 와서 제가 뭘 더 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오만하게 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셨어요. 예비 시모가 아무리 애원해도 흔들리지 않고 계약서를 꺼내더니 찢어버리셨어요. 종이가 쫙쫙 찢기는 소리에 예비 시모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예비 시모는 어떻게든 찢어진 조각을 모아내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엄마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뺏어서 휴지통에나 넣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썩 물러가라고 축객령을 내렸어요. 예비 시모는 빌면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 그 와중에도 아주 웃기더라고요. 어머님, 선물 필요 없다면서요. 돌려주신다면서요. 왜 그 식물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 그냥 잠깐만 한 번 더 보려고. 잠깐 보시는 것 치고는 꽉 쥐고 계신데요. 그냥 두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돈은 정호 씨 통해서 보낼 테니 저희도 식물은 다시 돌려받을게요. 순간 얼굴이 화끈해진 예비 시모는 할 말이 없는지 슬쩍 식물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물러났다기보다는 쫓겨났다는 표현이 맞겠지만요. 어쩐지 속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함이 남는 자리였죠. 두 사람이 집에서 사라지자 저는 엄마랑 대화를 나눴죠. 엄마, 예비 남편이랑 사업 진짜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니?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예비 시어머니한테 정신 좀 차려보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야. 정우한테는 내가 따로 말해놓을 거란다. 사업은 계속 진행시키되 사부인 정신 좀 차리게 하자고.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한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한 번쯤은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조금은 후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며칠 후 드디어 우리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 댁 파출부 일을 정리하고 마지막 출근을 하시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사업에 몰두하시려는 거죠. 그날도 퇴근하신 우리 엄마를 데리러 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남편 집에 기죽은 모습으로 떡하니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 건가 싶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큰 소리로 들으라는 듯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장모님이 하시던 일을 엄마가 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는 걸로 엄마 때문에 날린 사업 준비 비용을 퉁칠 거예요. 원래는 저한테 돈 갚아야 하는데 봐준 거 알죠? 그러니까 꾀병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평소 그 당당하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순간 안쓰럽다기보다는 너무나 통쾌하더라고요. 평소 남의 엄마한테 그렇게 막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서게 된 걸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엄만 인수인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마지막 정식 출근 이후로도 자주 예비 남편네에 갔대요. 먼지 한 톨도 용납 못할 정도로 엄청 갈구면서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비 남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초대를 받고 엄마랑 함께 와 있었는데요.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 보고 빨리 요리하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가의 음식 재료를 잘못 다루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버린 거예요. 예비 시모는 어찌나 당황하던지 눈이 동그래져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마치 예상이라도 하신 듯이 그 상황을 보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를 쏘아보셨어요. 이거 어쩌실 건가요? 이 비싼 재료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엄마, 이거 엄청 귀한 건데 어쩔 거예요? 어떻게 물어낼 거예요? 내가 사업 자금도 집안일로 봐줬는데 이것까지 몸으로 때우는 건 좀 그렇거든요. 엄마가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올래요? 아니, 그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인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사부인, 그런 논리로 치면 저도 실수로 캐비어 먹은 건데요. 당연히 정우가 부엌에 있는 건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그게 사부인 캐비어인 줄 모르고 실수로 먹은 거잖아요. 근데도 사부인은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 예비 시어머니는 그만 입술을 꽉 깨물더니 어깨를 떨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끝내 참지 못하고 떨어뜨리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독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눈물 흘릴 시간 있으면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 울다가 바닥도 더러워지겠네. 알겠어요. 금방 치울게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바닥에 흩어진 재료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눈물까지 보이면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겪어본 게 그날 예비 시모 인생에서 아마 처음이었겠죠. 도둑질한 파출부라고 우리 엄마 부려먹던 예비 시모가 이제는 우리 엄마한테 집안일을 배우고 또 그 밑에서 혼나면서 일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세상 참 공평하게 돌아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2주쯤 지났을까요? 초췌한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평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은 잔뜩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딱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죠. 아무렇지 않은 척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저희 앞에 무릎 꿇더니 죄송하다고 발발 떨더라고요. 고개를 떨군 채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데 불쌍하기보다는 드디어 반성을 하는구나 싶은 느낌이었어요.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남편도 정우 사업 제대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들어올 생각하지 말래요.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사업해 주세요. 어머님,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동안의 일이 쉽게 용서될까요? 사부인, 우리 쪽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렇게 진심으로 후회하셨습니까? 우리 엄마의 차분하고도 날카로운 대답에 예비 시어머니는 더 고개를 떨구고 더 크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말이 완전히 가슴에 박혔나 봐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본 후 엄마는 한숨을 쉬시면서 말을 이으셨어요. 좋아요. 정우와 다시 사업을 고려해 볼게요.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저도 이제야 정말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기회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땅에 박으면서 계속 굽신굽신거렸어요. 그 당당하던 예비 시모가 마치 우리 엄마 하인처럼 보였죠. 저는 곧바로 예비 남편을 불렀고 엄마가 원하는 추가 조건을 걸고 사업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됐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가 넣은 조건을 읽을 때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계약서 마지막 조항을 보셨나요? 김정우의 모 전경숙 씨가 저희 딸에게 폐악질을 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면 바로 이 사업은 무산되는 겁니다. 네,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따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요.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지키세요. 안 그러면 더는 여지두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계약 사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겁주기 위해 엄마와 예비 남편이 그렇게 작성해 둔 거였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꾸거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런 항목들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 뒤로도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를 계속 파출부로 부려먹었어요.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예비 시아버지가 이참에 많이 부려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맨날 사람 써서 부려먹으니 정작 자기 집안일 솜씨는 엉망이라면서 파출부 일하면서 살림 실력 늘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여전히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 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집안일 중이랍니다. 어느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상상 이상으로 정신없고 생각할 것 투성이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남편과 함께하다 보니 한결 마음이 든든해요. 요즘은 예비 남편과 엄마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다시 안정된 삶을 되찾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엄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저 착실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며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고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엄마의 삶과 지혜가 저에게 그대로 전해진 셈이죠. 인생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시련을 던져주지만 그 순간을 잘 버티고 나면 분명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걸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번 결혼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을 해나가며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와도 지금처럼 제 자신을 믿고 나아가 볼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 인턴 동기였어요. 사실 인턴 시절은 끼니 제대로 챙겨 먹는 건 고사하고 진짜 잠도 못 자고 거의 살아있는 시체처럼 지내는 시기거든요. 제 한 몸 건사하기가 힘든 시기인데 그 힘든 인턴 시절에 저희 남편이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조금이라도 잘하고 저 대신 자잘한 일들 뒤처리도 다 도맡아서 해주고 심지어는 제 실수로 선배들한테 혼날 뻔할 때 자기가 한 거라고 감싸주기까지 하고 솔직히 의대 나와서 다들 빨리 의사는 돼야겠고 자기 앞가림하긴 바쁘고 다들 경쟁자들이고 해서 제 공부만 하기 바쁜 이기적인 사람들 투성이인데 남편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보기 드문 둘도 없는 천사표였죠. 원래 힘든 와중에 동지애가 싹트고 사랑도 싹튼다는데 그렇게 남편이 헌신적으로 잘 챙겨주기까지 하니 저로선 남편에게 반하는 게 당연한 이치였죠.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병원에서 몰래 연애를 했고 마침내 레지던트 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둘이서 오붓하게 오손도손 잘 살아왔죠.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로 저희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도 참 기가 막히기 그지없었던 막장과 반전이 뒤섞인 스토리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남편은 지금 시모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시모는 저희 남편의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초등학생 시절 담임선생님에게 입양이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죠. 연애 당시 남편이 제게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8살 때였지. 난 잠시 친구 집에 맡겨진 상태였고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지인 결혼식에 다녀오시던 길이었어. 그런데 그날 그만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만 거야. 졸지에 나는 8살 나이에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고아 신세가 돼버린 거지. 게다가 우리 집은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돌아가신 뒤였거든. 결국 나는 친척집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어. 할머니라도 살아계셨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문득문득 들어.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날 참 예뻐해 주셨는데.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할머니는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았지. 하루아침에 부모 잃은 아이를 사랑으로 잘 걷어줄 수 있는 친척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렇지 못했더군요. 고모 집에서도 외삼촌 집에서도 남편은 구박덩이 신세로 전락해 이리저리 옮겨만 다녀야 했고 친척들도 우리 살기 빠듯한데 애까지 못 떠안는다면서 서로 싸워대다가 결국엔 고아원에 맡겨지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모두 남편의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을 연이어 맡았던 당시 담임 선생님, 현재의 시모가 다 본 거였죠. 어렸던 남편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구박당하는 것도 다 보고 남편이 쓴 일기도 보고 고아원 애가 힘들어하는 상황도 다 보면서 결국 결심을 하게 되셨나 봐요. 시모는 본인이 입양을 하겠다고 나서 남편을 걷어줬던 거예요. 시모 말에 따르면 일이 그렇게 되기 전부터도 저희 남편이 이상하게 눈에 밟히고 정이 갔다고 하더군요. 왜 나이를 떠나 그런 게 있지 않니? 선생으로서 이런 말하긴 그렇다만 어린아이라도 눈에 밟히고 마음이 가는 아이들이 있게 마련이지. 우리도 사람이니 말이야. 아직 한참 어린아이인데도 너무 속이 깊고 의젓한 모습에 자꾸 마음이 가고 그냥 그렇게 예쁘더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졸지에 부모를 한 번에 잃고 힘든 상황에 처했으니 어떻게든 보살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게다가 친척들 틈에 떠돌아다니면서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있는 모습도 보기가 안쓰러웠고 심지어 고아원에서는 더 힘든 일들을 겪는 걸 보니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구나. 그렇게 남편에게 상의를 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응해졌고 입양까지 결심하게 됐다. 시모는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입양된 후 남편의 삶도 그리 평화롭지만은 못했어요.
시모에게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남편을 지지리도 못 살게 굴고 괴롭혀댔었나 봐요. 물론 어린 마음에 갑자기 어디서 굴러먹던 애가 와서 우리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우리 엄마 사랑을 뺏어간다 싶으면 미울 수야 있겠죠. 당연히 얄밉고 질투가 나서 심술맞게 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남매는 그 정도 수준을 한참 지났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작당모일해서 남편을 못 살게 굴고 일부러 이불에 오줌을 싸놓고 남편 탓을 한다거나 돈을 훔친 뒤 남편한테 뒤집어 씌운다거나 갖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남편을 쫓아내려고 안달이 됐더라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아직은 어린애들이다 보니 그 수가 눈에 훤히 보이는 수준이었고 시모와 시부는 양자였던 제 남편을 전혀 차별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두 분은 단 한순간도 내가 입양된 자식이라는 걸 느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어.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눈에 보였지. 참 감사하게도 친자식들이랑 똑같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혼돈내면서 차별 없이 키워주셨어. 그런데 그게 그 애들한텐 아마 더 큰 불만거리가 됐을 거야. 부모들이 남편을 차별 없이 대하면 대할수록 친자식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고 커가면서 심술과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남편이 성인이 되고 시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부터 불만은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남편을 파양하라며 난리를 쳐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부가 돌아가셨고 이제 시모마저 돌아가시면 졸지에 남편이랑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예 싹을 잘라내야겠다는 생각이었겠죠. 이제 쟤도 성인 됐는데 언제까지 걷어먹여야 하냐, 그만하면 해줄 거 다 해줬지 않냐 하며 파양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난리를 쳐대더라는 거죠. 그 문제로 어머니랑 그 애들 사이에 갈등이 커졌어. 근데 그걸 더는 못 두고 보겠더라.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머니가 시달리는 걸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 어머니 설득했어. 더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난 이미 받은 게 많으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그냥 자식들 말에 못 이긴 척 따르시라고. 그게 내 마음도 편할 것 같다고. 어머니는 끝까지 버티셨어. 본인은 단 한순간도 내가 본인 아들이 아니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 애들도 언젠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두고 볼 순 없었어. 내가 설득을 했고 결국 20대 초반 나이에 파양을 하게 됐지. 뭐 이미 다 자라노라 파양이란 말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된 거야. 그런데 시모 친자식들은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았나 보더군요. 파양했으면 끝이지. 퍽하면 남편을 찾아와서 이것저것 요구를 해댄 거예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제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전부터도 그 남매를 여러 번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둘은 병원에 찾아와서 공짜로 진료해달라, 건강검진 하게 해달라, 돈 달라 해가며 무리한 요구를 당연한 듯 해댔다고 해요. 또래의 남녀가 번갈아가며 때로는 둘이 같이 찾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못살게 굳는 듯한 모습을 저도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인지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듣고 보니 그게 그 친자식들이었더라고요. 둘은 너는 의사 아니냐,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앞으로 돈 갖다 바쳐서 의사 만들어줬는데 모른 척 할 거냐 하면서 온갖 것들을 요구해댔고 남편은 마지못해 또 그걸 그대로 따라줬던 거예요. 친자식들이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난동이라도 부릴 기세였고 보통 놈들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한 거였죠. 그래도 시모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남편도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엮인 모자관계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키워준 시모를 여전히 친어머니로 생각하면서 잘했어요. 그리고 저도 시모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했죠. 저희는 친자식들 몰래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시모는 결혼 전 인사를 드렸을 때도 첫눈에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면서 예뻐해 주셨어요. 우리 강훈이랑 이렇게 잘 만나죠. 고마워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제대로 갖춰놓고 결혼을 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요. 더 해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아껴주셨는지 저도 들었어요. 너무 좋은 분을 어머니로 둬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는거려? 그렇게 만난 시모는 저희 결혼식 때도 친자식 때 몰래 참석해 혼주석을 지켜주셨어요. 사실 남편만큼 힘든 어린 시절은 아니었지만 저도 말하자면 개천에서 난 용에 속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도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혼자 저랑 남동생 키워주시면서 없는 형편에 힘들게 사셨고 그래서 내가 더 악착같이 공부해서 의사 되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었죠. 둘 다 참 대견스러워. 이렇게 보면 어찌나 대단하고 미안하고 예뻐 죽겠는지.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의사도 되고 훌륭하게 잘 커졌으니 우리 강훈이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또 우리 예은이 부모님들도 얼마나 뿌듯하고 장애하실까. 시모는 늘 그렇게 저희를 보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그렇게 친자식들 눈을 피해 계속 남편을 각별하게 생각하며 알뜰하게 챙겨주셨던 분이었어요. 친자식들이 여전히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걸 알면 혹시라도 또 남편을 찾아가 못살게 굴진 않을까 늘 염려해 몰래 찾아오곤 하셨죠. 그렇게 결혼에 큰 탈 없이 지내던 와중 저희는 연애 때부터 생각해오던 해외 의료 봉사를 계획하게 됐어요. 사실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의사로 살면서 때로는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안타까움이나 죄의식 같은 게 들 때도 있었거든요. 아프고 병든 사람 고치는 사람 되겠다고 의사가 됐지만 결국 이게 직업이 되고 돈벌이가 되면서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되는 것도 서글펐고 살다 보면 병원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 바르지 못한 상황들도 자주 접하게 되곤 하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아마 인턴 때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좀 안정도 찾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 같이 해외 의료봉사 가자고 했던 약속 말이야. 아, 맞아. 우리 그런 약속했었지? 그땐 참 순수하고 풋풋했었는데 꼭 훌륭한 의사 돼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겠다는 다짐도 했었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런 회의감이나 걱정들 어쩌면 한번 훌쩍 떠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지도 몰라. 어딘가에선 우리의 이런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거기서 잘 쓰일 수 있다면 우리도 다시 보람을 찾게 되지 않을까? 우리 그때 그 약속 이번에 한번 지켜보면 어때? 남편은 우리 예전에 인턴 시절에 그런 얘기 했지 않냐고 같이 해외 의료봉사 가자던 약속 이번에 한번 지켜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나란히 휴직 신청을 한 후 해외 의료봉사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 봉사를 떠나기 직전 시모가 갑자기 저희를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3천만 원 정도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은 꼭 갚으마. 그러니 많은 거 묻지 말고 일단 좀 빌려주면 고맙겠구나. 돈이야 얼마든 빌려드릴 수 있죠. 근데 이유는 정말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일단 빌려주면 나중에 설명하마. 나중에. 시모는 곧 갚겠다는 말만 하면서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말도 안 하셨고 일단 돈이 급한 눈치라 더 캐묻지 않고 선뜻 빌려드렸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시모가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돈 빌렸다고 잠적하고 잠수 타고 그럴 뿐이 아니라 저희 둘 다 너무 걱정이 됐죠. 하지만 이미 예정된 일정 탓에 저희는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외국에 가서는 연락이 끊겨버렸죠. 한국으론커녕 연락 자체가 아예 어려운 오지였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좀 급한 사정이 있어 보이시긴 했는데 그 일 처리하는 것 때문에 잠시 연락이 안 되시는 거 아닐까?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몇 달 있다 돌아오면 다 처리 잘하고 다시 나타나시겠지.
그렇게 남편을 달랜 후 저희는 5개월간의 해외 봉사를 충실히 마쳤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저희 둘은 시모부터 찾았죠. 연락을 드리고 뵈려고 했는데 전화를 걸자 아예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너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좀 더 제대로 여쭤볼 걸 그랬어. 자꾸 말을 피하시는 게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왜 그냥 보냈지? 아무래도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혹시 무슨 큰일이 난 건 아닌지 붙잡고 여쭤볼 걸.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터진 거 아니겠지? 그런 거면 어떡해 여보? 나 그런 거면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어떡해.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 일단 이럴 게 아니라 어머님 댁으로 한번 가보자. 댁에 가면 계실지도 모르잖아. 번호야 뭐 이유가 있어서 바꾸셨을 수도 있는 거고. 집에 돌아와 연락이 안 되니 그 다음날 곧장 남편과 저는 시모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웬 낯선 사람이 나와 자기가 이 집에 이사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달째라면서 전 주인 행방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도 덩달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은 애써 저도 남편을 달래느라 저도 계속 괜찮을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그 말을 들으니 이거 정말 무슨 일이 났구나 싶더라고요. 어디 전화하는 거야 여보? 그 친자식들한테 연락하려고? 별 수 없잖아. 일단 그 애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별 수 없이 남편은 시모의 친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원래는 전혀 연락을 않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일이 이렇게 되니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글쎄 그 형이라는 양반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어. 벌써 몇 달 됐는데 이제야 한 모양이다?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야, 말은 똑바로 해. 어머니는 누가 어머니야? 네가 왜 우리 어머니 아들이냐고. 너 더 이상 호적에도 없는 놈이잖아. 그거 이전이야? 아니 대체 언제 어떻게 돌아가신 건데? 그건 말해줄 수 있잖아. 생판 남한테도 얘기해줄 수 있는 거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글쎄, 내가 그런 걸 왜 굳이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땐 나름 예의상 너한테도 연락했는데 그때 없던 건 너 아니냐? 뭐 잘나신 의사 나으리께서 해외 봉사인지 나발인지 가셨다며. 그래서 어차피 연락도 안 닿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장례 잘 치렀으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우리 엄마 아들인 척 해대면서 쇼할 필요 없어. 이제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신 마당에 더 이상 내가 너랑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낼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 아니겠냐? 형이란 놈은 그냥 우리끼리 장례 잘 치렀으니 그런 줄 알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군요. 그 순간은 저조차도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곧장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럼 어디에 묻히신 건지 아님 납골당에라도 모신 건지 그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모시긴 뭘 모셔. 내가 그걸 왜 너한테 알려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끼리 알아서 바다에 잘 뿌렸으니까 신경 끄라고 이 새끼야. 왜 자꾸 주제도 넘게 부모 자식 일에 참견을 하려고 하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꼴 보기 싫었어도 어떻게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러는 건 아니지. 아무리 돈이 신경 쓰여도 아무리 내가 꼴 보기 싫었어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한텐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없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최소한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어머니 마지막도 못 보고 어디에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보내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나 어릴 때부터 봐주신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 한 번을 못하고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형도 사람이잖아. 생각을 좀 해봐. 남편이 계속해 닥달을 했더니
그쪽에선 전화를 뚝 끊고는 메시지로 시모 빈소 사진을 하나 딱 보내면서 늦게라도 거기다 절이나 올리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참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꼴 보기 싫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렇게 졸지에 남편은 유일하게 믿고 따르던 친어머니 같은 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고 다시 한번 고아가 되고 말았죠. 그날 이후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어요. 남편이 힘들어하고 슬퍼할 게 짐작은 됐지만 제 생각보다도 남편은 더 많이 힘든 상태인 듯 했습니다. 거의 일을 못할 정도였죠. 생각해보면 그런 남편의 상태도 이해가 됐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한 번에 다 잃고 아무도 남편을 걷어주지 않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며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굴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주고 사랑해준 분이 바로 돌아가신 시모였잖아요. 그런 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못 보고 심지어는 그렇게 가신 후 어디 어떻게 모셔져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이제 다시는 뵐 길이 없다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으로선 세상을 잃은 듯 슬플만도 하겠다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돌아오면 다시 곧바로 복직을 할 계획이었지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다시 병원 일을 하는 건 엄두도 나지 않더라고요. 여보, 우리 어디 조용한 시골 같은 데라도 내려가서 당분간 좀 지내다 올까? 우리 복직하기로 했잖아. 병원에서도 오라고 전화 왔던데. 당신 지금 많이 힘들잖아. 이 상태로 수술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의사도 사람이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당신 속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남을 돌보겠어. 일단 당신 상태부터 살피고 챙기자. 응? 우리 당분간 복직은 미뤄두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지내면서 마음부터 추스르자. 그게 좋겠어.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그럼 혹시 여보, 우리 어머니 고향에 좀 내려가서 지내면 어떨까? 사실 어머니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시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 나중에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나면 혼자 산 좋고 물 좋은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다고. 늘 고향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고향이 얼마나 조용하고 아늑하고 정 많고 좋은 곳이었는지.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바람대로 어머님을 추억해보고 싶어. 비록 지금 어머니가 어디 묻혀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보면 조금은 안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자. 당장 내려가자. 당신 말대로 하자. 그렇게 저희는 그 길로 돌아가신 시모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시모의 고향은 한적하지만 정겨운 시골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하며 남편은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고마워. 이런 결정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당연한 거지. 어머님이 당신한테 보통 분이었어? 하나밖에 없는 분인데 그런 분 보내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충분히 애도하고 추억할 시간은 가져야지. 그게 어머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거야. 나 이제 그래도 덕분에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 다시 잃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지낼 순 없잖아. 우리도 다시 생업을 찾아야지. 아니야. 조급해할 거 없어. 그냥 좀 더 쉬어. 이참에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푹 쉬는 게 좋겠어. 당신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일은 내가 먼저 시작하면 돼. 안 그래도 시장 갔다 보니까 여기 시내에 있는 병원에 의사 구한다는 공고가 붙어있더라고. 내가 먼저 일 시작해볼 테니까 당신은 좀 더 있다가 복귀해. 난 괜찮으니까. 남편은 다시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에 말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집안일만 하면서 조그맣게 마당에 방울토마토랑 상추만 키우며 마음 추스르는 데 집중했고 저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남편은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병원에 응급 환자가 몇몇이 연이어 실려온 거예요.
작은 시골 병원이라 원래 일하던 병원만큼 급박한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병원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응급 환자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유독 많아서 정신이 없던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날 들것에 누워 저를 스치고 지나간 환자를 본 순간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들것에 빠르게 달려가 얼핏 봤지만 그 사람은 분명 저희 시모의 얼굴이었거든요. 너무나도 분명한 시모였죠. 당장 시모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일단 급한 환자들 케어가 우선이었죠. 급한 처치부터 해결한 뒤에 곧바로 그 환자한테 가봐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급한 일을 처리해놓고 시모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자시고 하기에는 상황이 급해 보였고 또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제가 본 사람은 시모가 맞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뭐 꿈 꿨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너무 놀랐어. 그래서 바로 당신한테 전화한 거야. 분명히 어머님이었다고. 당신이 헛거라도 본 거 아니야? 아무래도 당신 혼자 그렇게 고생하게 하는 게 아니었나 보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 당신. 우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다고. 근데 어떻게 병원에 어머니가 실려올 수가 있어? 맞아. 돌아가셨지. 돌아가셨다고 들었지. 근데 우리가 본 건 아니잖아, 여보. 안 그래? 나 방금 분명히 어머님을 본 것 같아. 아니, 봤어. 분명히 어머님이었어. 영락 없는 당신 어머님이었다고. 일단 당신이 이리로 와. 확인을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아. 처음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제 말을 믿지 못하던 남편은 일단 와서 확인해보라는 제 말, 확신에 찬 듯한 제 목소리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는 다시 시모를 닮은 사람을 제대로 확인해보려고 찾기 시작했죠. 시모로 추정되는 환자는 응급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옮긴 모양이었고 다들 바쁜 탓에 시모 행방을 찾으려고 저도 문서를 뒤적여야 했죠. 그런데 정말 시모 이름이 명단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그렇지 역시 맞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군요. 제가 시모가 갔다는 병실로 올라가려던 차에 마침 남편도 도착했고 저희는 함께 병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연 순간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그 안엔 정말 시모가 있었고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군요. 빨리 보호자 연락을 주셔야 수속도 하고 일처리가 돼요, 환자분.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실까? 저희도 저희 나름의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버티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간호사는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모는 입을 꾹 다물고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모를 본 저희 남편이 어머니 하고 시모를 부르자 시모는 우리 남편 이름을 크게 부르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훈아, 우리 강훈이, 너 정말 우리 강훈이 맞아? 예, 어머니, 저 강훈이에요. 저 강훈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맞죠? 정말 살아가신 거 맞는 거죠? 이거 꿈 아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고 병실 안에 있던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하지만 둘은 아랑곳 않고 서로를 부르며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야 당연했죠.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모가 떡하니 살아 돌아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와 있는 건지, 왜 친아들 놈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시모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한 건지 알 길이 없었죠.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이 겨우 진정한 뒤 저희는 뒤늦게 시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저는 정말이지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글쎄, 시모가 그동안 동네에 있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냈다는 거예요. 시모 친자식들이 억지로 정신병원에 시모를 집어넣어 버렸던 거죠. 그건 모두 재산을 노리고 벌인 짓이었어요. 게다가 남편한테 빌렸던 3천만 원도 모두 자식들이 시킨 짓이었다고 하더군요.
입양해 먹이고 키워준 거 더 쳐받아야 되는 거다. 근데 3천만 원만 딱 갖고 오면 우리도 손 떼겠다. 더는 찾아가서 안 괴롭힐 테니 그 돈만 받아와라. 그게 강훈이 그놈 위하는 거다. 하면서 두 놈들이 시모를 하도 들볶아 별 수 없이 시모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갚지도 못할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니 너한테 미안했다. 나로서도 참 너한테 못할 짓을 하는구나 싶었지.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더구나. 그래, 차라리 이렇게 한 번에 큰 돈 빌려다 갖다 주고 나면 이제 그만두겠지. 너 괴롭히고 찾아가 둘 쑤시는 거 그만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나을 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놈들이 나한테 그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나는 미처 생각도 못했던 거였어. 그 몹쓸 인간 같지도 않은 남매가 그런 말을 지킬 리가 만무했던 거였어요. 시모를 시켜 남편의 돈을 뜯어낸 뒤 돈을 손에 넣고 나자 시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린 거였습니다. 정신병원도 참 무책임하죠. 그냥 가족들이 그렇게 속이고 짜니까 곧바로 입원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왜 정신병원에서는 다들 나 멀쩡해요, 나 안 아파요 하니까 멀쩡한 인간도 멀쩡한 취급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오히려 진짜 그 안에서 더 미쳐가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강제 입원을 당했어. 한참 동안을 팔짝팔짝 뛰었다. 왜 안 그렇겠니?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 걸렸다고 몰아붙여서 정신병원에 가둬놨는데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난동을 부렸지. 나 안 미쳤다, 나가게 해달라. 간호사를 붙잡고 말하고 물리치료사를 붙잡고 말하고 의사랑 상담하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믿지를 않더구나. 그 안에선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멀쩡하다 그러지 나 미쳤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러다 딱 진짜로 미쳐가겠구나 싶어서 무서워 죽겠더구나. 이러다 정말 이 안에서 갇혀 죽으면 어쩌나. 내 자식이란 놈들이 날 정신병원에 쳐넣기까지 한 그 놈들이 무슨 짓인들 못할까 싶어 무서워 죽을 뻔했어.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가 아무리 화나고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뛰겠어도 이 안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럴수록 나한텐 손해라는 걸 깨달은 거지. 나 안 미쳤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해봤자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신 안정제 같은 걸 자꾸 놔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것 같더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최대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로 했다. 어떤 게 진짜 현명한 길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나 멀쩡하단 말 해봤자 여기선 아무 소용 없겠다. 오히려 고분고분하게 협조 잘하고 잘 따르는 모범 환자로 보이자 싶었던 거야. 중증 환자들이 넘쳐나는 통에 나 정도면 말이 잘 통하는 환자니 점점 대화도 잘해두고 신뢰도 쌓아두고 그러다 보면 틈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어. 그 틈을 잘 노려서 탈출하는 게 훨씬 빠르겠구나 싶었다. 그렇게 시모는 탈출할 틈만 노리고 있었고 처음에는 아예 격리가 돼서 병실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다가 시모가 약도 잘 받아먹고 소란도 안 피우고 상담도 잘 받고 하면서는 정해진 시간에 마당 산책 정도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나 봐요. 시모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지를 엿보기 시작했고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동선과 시간, 허술한 지점 등을 모두 파악하기에 이른 거였죠. 그러다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야. 병원에 가끔 가다 발작을 일으키듯이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던 남환자가 하나 있었거든. 웃고 떠들고 말도 잘하고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뭔 환상을 본 건지 찢어지게 비명을 질러대곤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때 그 소란이 난 거야. 그리고 병원 내의 모든 시선이 그 환자한테로 집중이 됐지. 이때다 싶었다. 급히 몸을 숨기고 물리치료사 중 한 사람의 가디건만 급히 훔쳐입어 환자복을 대충 가리고는
맨발로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야. 시모는 그렇게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을 치다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실려오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 접촉사고는 그리 심각하진 않아 타박상 정도에 그친 모양이었고요. 이런 지옥불에 튀겨 죽일 놈들, 어떻게 그런 짓을,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아니, 인간이 인간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어머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고 힘드셨어요. 그 안에서 제일 걱정되던 게 너희였어. 난 처음엔 좀 힘들다가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렸지만 혹시라도 너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됐다. 내가 니들 해외 봉사 가는 얘기를 걔들한테 했었거든. 그 얘기를 괜히 했구나 싶어 어찌나 후회가 되던지 모른다.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나. 혹여라도 그놈들이 너희한테 접근을 해서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건 아닌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탈출해서 니들을 찾을 생각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시모의 얘기를 듣고 나니 친자식 그놈들 진짜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뺨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지옥불도 아까운 놈들이죠. 우리가 3천만 원 그냥 빌리라고 한 건 줄 아느냐. 이 돈 보태서 어머니 살고 싶다던 고향에 보내주겠다 하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놓고 시모가 그 말만 믿고 내려왔더니 그냥 동네 정신병원에다 쳐넣어버린 사이코 같은 새끼들이었죠. 그러고 보면 남편한테 보내준 빈소 사진도 조작된 거였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극심한 분노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의 탈을 쓰고 이딴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내가 이놈들 가만 안 둬. 내가 당장에 작사를 내놔야지. 이것들을. 남편이 당장 놈들을 찾아가겠다고 나서는 걸 제가 급히 뜯어 말렸어요. 여보, 잠깐 내 얘기부터 들어봐. 당신 이렇게 가서 어쩔 건데? 그 형이란 놈 주먹으로 흠신 두들겨 패줄 거야? 그럼 당신 화가 좀 풀리겠어? 주먹 좀 날려주면 화가 풀릴 것 같아? 그놈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고작 그렇게 응징해서 되겠어? 당신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가서 그놈들한테 상처라도 입혔다가는 우리만 불리해지기 십상이야. 폭행죄니 뭐니 해서 신고하고 고소하고 이걸로 걸고 넘어져 봐. 그때는 괜히 쉽게 갈 길을 빙빙 돌아가는 거야. 그놈들한테 물리적으로 복수 좀 한다고 제대로 된 복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런 인간들은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안 그래? 그렇게 잔뜩 흥분한 남편을 설득했고 일단 저희는 놈들을 상대로 제대로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신적 이상 소견이 없는 시모를 강제 입원 조치하고 강박 격리까지 하도록 한 데 대해 두 남매에게 소송을 걸었고 더불어 병원에 대해서도 같이 소송을 제기했죠. 병원 역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자식들 말만을 믿고 무작정 환자 취급하고 결박까지 했으니 당연히 고속감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시모에게 정신병이 있었다고 반박했고 병원은 친족들의 소견과 적법한 동의가 있었으니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절대 둘 다 그렇게 넘어갈 순 없었어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문의에게 검진도 받아 시모에게 아무런 정신이상이 없으며 정신질환자가 아닌 시모를 강제 입원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입증한 데 성공했습니다. 법적 공방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놈들이 시모를 강제 입원시킨 뒤 통장 및 보험금과 퇴직연금 등을 모두 인출한 점 등을 토대로 재산 편취를 위한 목적으로 입원 조치를 공모한 것이 탄로나게 됐어요. 결국 자식놈들은 시모의 재산을 모두 뱉어놔야 했고 부모를 강제로 입원시킨 데 대한 감금죄, 강제 입원 후 부동산 등 재산을 편취한 데에 대한 공갈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됐죠.
또한 입원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작정 강제 입원을 시킨 뒤 무리한 격리 및 결박 등을 시도한 병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액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래라면 서로 소속이 다른 국립병원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강제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자식놈들이 돈을 먹여 슬쩍하고 받아준 게 과정에서 탄로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죄가 드러났는데도 친자식놈들은 뻔뻔하게도 오히려 저희 남편과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엄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놈 앞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어? 엄마 친자식은 우리라고, 우리. 저놈이 아니라. 어떻게 저놈 자식한테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빼줄 수가 있는 건데 엄마는. 엄마 저놈 데려올 때부터 그랬어. 우리가 싫다고 하는데도 그건 아랑곳도 않고 떡하니 데려와서는 오히려 역차별해가면서 저놈 앞으로만 이것저것 밀어주고 위해주고 하다못해 반찬 하나도 저놈 새끼 숟가락에 더 올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지. 엄마도 아빠도. 아니 저놈이 뭔데? 저놈이 대체 뭔데? 진짜 아들도 아닌 새끼가 끼어들어와서는 우리 집 재산이나 축내고 우리 엄마 아빠까지 뺏어가 놓고 지만 혼자 의사 됐답시고 어깨에 힘주고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다니는데 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데? 어? 이것저것 다 뺏기고 등신같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린 불쌍하지도 않아요, 엄마는? 진짜 자식도 아닌 놈한테 역차별 당하면서 자란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렇게 빌빌대면서 사는 친자식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그저 잘난 의사 나으리 가짜 아들 꽁무니만 졸졸. 엄마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그리고 너 제발 착한 척 좀 집어치워 이 새끼야. 넌 어릴 때부터 아주 재수가 없었어. 우리가 뭔 짓을 하든 착한 척, 순수한 척 오지게 해대면서 위선 떨어대는 거 아주 꼴보기가 싫었다고. 차라리 그냥 우리처럼 솔직하게 살아. 그게 차라리 낫지 않니? 위선 떨어대면서 가증스러운 짓거리 하는 것보단? 엄마도 그래. 저놈이 하는 연극에 속아서 언제까지 믿을 건데. 엄마 친자식은 우리야, 우리. 저놈이 아니라 우리라고. 양심도 없는 두 놈이 악을 써댔고 시모는 그들에게 아주 차가운 말들을 날렸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들이니까 하며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다 하면서 자식들의 허물까지 덮어주던 시모였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마당에, 그리고 저런 폐악질을 해대는 마당에 더 이상은 시모도 친자식 놈들을 감쌀 이유가 없어진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식들이니 어떻게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았다. 내 자식이 네 욕심 부리고 못된 짓 해도 그래도 다 감싸주며 살았어. 하지만 내 교육이 틀렸나 보다. 평생 교육자로 살았지만 내가 내 자식 농사는 이렇게 망친 모양이구나. 내가 너희를 역차별했다고? 몰래 돈 훔쳐가고 집에다 괴상만측한 짓들을 버려놓고 강훈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너희를 모른 채 넘어가준 내가? 내가 연극에 속았던 게 아니라 네 놈들이 멍청했던 거다. 영악하게 한 짓거리들을 난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게 몰라서가 아니라 부모라서 애미라서 넘어가 준 거라는 걸 알았어야지. 그런데 기어코 선을 넘는구나. 감히 인간으로서 할 수도 없는 짓을 해놓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구는구나. 내가 더 이상 니들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성을 갈아야지, 내가. 야, 니들 우리 남편이 의사들 잘 사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왔니? 우리 남편이 니들 같은 것들이랑 어디 그릇이 같은 줄 알아? 아마 니들 방에 없었으면 더한 것도 했을 거다. 그리고 뭐 위선? 내가 위선 타령해대는 인간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을 본 적이 없다. 야, 제발 위선이라도 좀 떨어봐. 솔직 방패 삼아서 뒤에서 돈 뺏고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심지어 지 부모를 정신병원에까지 쳐넣는 그건 어떻게 되는 인성머리인데? 어? 제발 위선이라도 좀 떨어. 그러다 보면 내 남편 발끝까지라도 쫓아가겠지. 감히 어디다 대고 위선 우는 차별 우는이야? 진짜 못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말이야. 야,
감히 어디다 대고 차별 우느냐? 니들이 한 그 유치하고 저열한 짓거리들이 차별이지 누구더러? 저도 참았던 욕을 날려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일가를 가했습니다. 내가 니들을 진작에 알아보긴 했다. 어린 시절부터 니들은 온갖 야근 짓들은 다 했지. 그래놓고 모조리 나한테 뒤집어 씌우기 일쑤였고. 그때부터 니들이 되먹지 못한 놈들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까지 선을 넘는 건 아니지. 그래도 한 지붕 아래 같은 밥 먹고 산 정으로 그래도 우리 어머니 자식들이니까 나도 그나마 니들 말에 못 이긴 척 따라주고 지냈다만 그때 알아서 자중을 했어야지. 어떻게 감히 이런 짓까지 저지르냐? 어떻게 니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돼가냔 말이야. 그동안은 그래도 어머니 친자식들이니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졌네. 니들 같은 자식은 없는 편이 우리 어머니한테도 나을 테니 니들 살아있는 동안 감히 어머니 얼굴 뵐 생각도 하지 마.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니들이 그렇게 탐내는 재산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놈들이 못 가져가게 막을 거고 전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하는 한이 있어도 니놈들한테는 한 푼도 못 가게 할 테니까. 그러자 그들은 재산 못 가지는 게 제일 겁났는지 악을 질러대기 시작하더군요. 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 재산을 네 맘대로 건드려? 너 이제 아들도 아니야 이 새끼야. 우리가 친자식이라고. 친자식이 뻔히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 건드리기만 해봐. 한 푼이라도 건드렸다간 보라고. 그렇게 돈돈거리며 악을 써댔지만 결국 재판 끝에 구금 조치가 돼야 했기 때문에 끌려가고 말았죠. 남매는 그렇게 감옥 신세를 면치 못했고 이후 시모는 혹여라도 또 우리가 그놈들 때문에 피해를 보진 않을까 염려하며 혼자 실버타운이라도 들어가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미안해하시는 시모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도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저희한테도 워낙 잘해주셨던 분이니 당연히 저희가 모시겠다고 그게 맞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쭉 시모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정신병원에 구금됐던 시모도 시모를 잃은 줄로만 알고 큰 좌절에 빠져있던 남편도 한동안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상담도 잘해서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시모 모시고 저희 셋 한 가족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한편 그 자식놈들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놓고도 형량은 별로 길지 않아 금세 사회에 나왔더라고요. 또 연락이와 빌어대는 게 괘씸했지만 이번엔 저나 남편이 끼어들 이유도 없이 시모가 단번에 차갑게 끊어버렸죠. 불법적으로 몰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전적이 있으니 그걸 토대로 절대 유산 한 푼 남기지 않으실 생각이라고 하시더군요. 변호사를 다 동원해서라도 절대 그것만은 막으실 거라고요. 욕심에 눈멀어 입양된 형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더니 마침내는 부모를 정신병원에 쳐놓기까지 하는 페르나들의 말로란 아마 불보듯 뻔한 엔딩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도 그런 못된 심보로 자기 인생을 제 손으로 말아먹은 놈들을 보면 참 더러운 심보로 제 팔자를 스스로 꼬는구나 싶더군요. 운명 탓, 환경 탓, 남 탓만 해대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한심한 짓인지를 제대로 배우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좋은 분들 밑에서 착하게 성실하게만 살았다면 아마 지금쯤 훨씬 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쪼록 업보라는 게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마음 심보를 곱게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